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인 꼬꼬마 새댁이기도 하죠. 제가 오래 살진 않은 데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별의별 사건을 겪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인데 글을 쓰기 시작한 지금도 이가 갈리고 화가 뻗치네요. 어떤 인간들을 만났는지 어떤 반전의 결말을 맞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의사가 되었을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한의대를 나와 어려운 시험을 치고 교육을 받고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직접 한의사를 차릴 형편까지는 되지 않아 페이닥터로 일했죠. 그래도 월급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벌었으니 굳이 개인 한의원에 차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원장이 되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도 아닌데다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으니 환자들만 잘 치료하는 한의사로 자리를 잡기로 했답니다. 저의 대부분 환자들은 노인들이었고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보게 해줘서 환자들도 좋고 저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가 엄청나게 크고 빼짝 마른 젊은 청년이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처음 보자마자 약골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어디가 안 좋아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승님, 제 키가 168인데 몸무게가 55kg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봐도 저를 고쳐주는 곳이 없어요. 한의원도 수십 군데를 다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진맥부터 잡아볼게요. 환자의 나뭇가지 같은 손목을 잡고 맥을 잡아봤는데 누가 잡아도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혈관이 뚫리는 침과 뜸을 놔줬고 약재도 제가 선별해서 지어줬습니다. 김태민 씨, 이 약은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약을 다 먹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도 그 환자가 꼭 기대 이상으로 체질이 바뀌길 바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키 큰 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김태민 씨 아니세요? 네, 선생님. 저 2kg 늘었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 2kg요? 그럼 57kg이군요. 아, 생각보다 약이 제대로 먹히지 않은 모양이네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제 인생 중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선생님은 진짜 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니 감사하네요. 과일 바구니는 저를 주시려고 가져오셨어요? 헐크, 내 정신 좀 봐. 아, 네, 맞습니다. 은인인 선생님께 감사해서 부랴부랴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약 지으려고 왔어요. 아. 그 환자는 기분 좋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렸는데 괴성을 지르며 팔을 붙잡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김태민 씨? 괜찮아요? 아, 제가 오늘 무리를 좀 했어요. 과일 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었더니 어깨가 탈골된 모양입니다. 두 손으로 들고 왔어야 했는데 괜히 2kg 늘었다고 설레발치는 바람에 과일 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었다고 어깨가 빠진다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어깨 맞춰드릴게요. 여긴 정형외과도 아닌데 가능해요? 김태민 씨, 제가 이 동네 허준입니다. 혈자리, 관절, 인대 등등 다치신 분들을 다 굳혀서 돌려보낸다고요. 과일 바구니가 무겁다고 어깨 빠진 분은 처음 보네요. 어쨌든 저를 위해 다치셨으니 굳혀드릴게요. 어서 앉아봐요. 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남자의 어깨를 바로 맞춰주었고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다시 지어주고 돌려보내려는데 그 환자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저 선생님, 사실 저도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같은 선생님끼리 밥이나 한 끼 먹으면 어떨까요? 지금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저도 김태민 씨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니 밥이나 먹읍시다. 그리하여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안 먹는 반찬이 얼마나 많던지
편식을 심하게 하더군요. 이게 뭐예요? 멸치랑 콩, 호박을 다 건져내고 드시는 거예요. 아하, 제가 음식을 좀 가려져 먹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반찬들을 못 먹겠더라고요. 이에 저는 그 남자의 식습관을 고쳐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달래듯이 말했어요. 김태민 씨, 저한테 관심 있으시죠? 그럼 골라놓은 반찬 다 드세요. 안 그러면 오늘 만남이 끝인 줄 아세요. 네? 그럼 제가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먹으면 사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볼 일 없는 거고? 저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니 멸치와 콩, 호박을 한 입에 넣고 억지로 씹어서 삼키더라고요. 보셨죠? 저 다 먹었어요. 그럼 우리 사귀는 겁니다. 네. 아,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아줌마, 여기 멸치 한 접시랑 콩자반 한 접시, 그리고 호박무침도 주세요. 저는 그 남자와 골라낸 반찬을 저시추로 시켜서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제가 진짜로 마음에 들었는지 눈물을 글썽거리며 못 먹던 반찬을 꿀꺽 해치웠답니다. 사실 저는 그 남자에게 반한 건 아니었고 제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살만 조금 찌면 멋있을 것 같기도 해서 건강한 남자친구 만들기 작전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는 그이와 사귀는 동안 몸에 좋은 음식은 모두 먹였고 한약과 침도 매일 먹이고 놔주었습니다. 몇 달 뒤 60kg으로 진입했다며 그이가 엄청나게 기뻐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 기쁘기도 했고요. 저희 둘 다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둘 다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몸이 약골일 뿐 다른 건 누구보다 훌륭했습니다. 교육자의 자세와 인생 철학과 윤리와 도덕 등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얼마 뒤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당뇨로 몸이 좋지 않아 반쯤 누워서 인사를 하셨는데 바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삼형제 중에 막둥이인 그이가 결혼하는 걸 빨리 보고 싶다면서 저에 대한 걸 하나도 묻지도 않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숙들과 손윗동서들과 둥글게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 예비 남편을 제외하곤 모두 운동선수 출신이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럭비 선수 출신으로 100kg가 넘는 거구였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씨름 선수인데 백두장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윗동서들도 배구와 농구를 했던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몸집도 크고 성격이 괄괄했습니다. 제 예비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큰아주버님이 그의 뒤통수를 팍 소리가 나도록 세게 때리더군요. 야, 우리 막둥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자식, 한의사랑 결혼을 하다니. 이거 아주 멋진 놈인데. 이어서 둘째 아주버님이 예비 남편의 소중이를 툭 건들더군요. 너 노수 서로 너 어떻게 한의사님을 꼬시고요? 우리가 모르던 뭔가가 있는구요? 이 새끼 이거 실화인지 한번 봐야 그런데. 너 화장실로 따라와봐. 형들 왜 그래? 내 여자친구 앞에서는 조심해줘. 그이가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숙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의 이마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 새끼가 많이 컸네. 야, 우리가 누군지 잊었어? 네 형들이잖아. 너 어렸을 때 괴롭힌다 할 때마다 누가 구해줬어? 그러게 말이야 몰래. 너 우리 어렸으면 맨날 처먹다가 되졌을 거야. 형들이 전화 치는 거 가지고 정색 빨고 그러면 안 되지. 잘못했어 그랬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진작 그럴 것이지. 이 자식이 애인들이 보더니 남자처럼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야. 제자씨, 우리 먹는 거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저 그만들 하시죠. 제 남편 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보기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아무리 한 식구여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 남편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손윗동서들이 저에게 시비를 걸더군요. 헤이고 우리 공부밖에 모르는 동서가 많이 까부네. 아이 동서, 그러다가 진짜 크게 혼낸다. 윗사람한테 그따위로 밖에 말 못하니. 옛날 같았으면 스파이크로 싸대기 바로 날라갔을 텐데. 동서,
우리가 오늘은 처음이니까 참아줄게. 대신 다음에도 까불면 재미없어. 시댁 식구들은 운동 좀 했다고 다들 힘자랑이라도 하듯이 겁을 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훌륭한 제 남편이 이런 식구들 사이에서 바르게 컸다는 게 자랑스러울 뿐이었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더 쇠약해지기 전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해서 남편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와 저는 혼전 순결을 지켜오다가 신혼여행에서 처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남편과 사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30초 만에 남편이 땀을 흘리며 내려오더군요. 근데 나 여보, 어땠어? 좋았어? 응? 뭐라고? 설마 당신 벌써 끝난 거야? 벌써라니. 내 인생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신 거냐고. 엄청 노력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혼전 순결이고 뭐고 먼저 자보고 결혼할 거 그랬네. 당신 허약 체질인 건 알았지만 밤일도 이럴 줄은 몰랐어. 3분 카레도 아니고 30초 김밥이었어. 내 팔자야. 여보, 그렇게 별로였어? 미안해, 부족한 놈이라서. 난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어. 난 쓸모가 없는 놈인가 봐. 그이는 제가 한마디 했더니 고개 숙이고 삐쳐 있더라고요. 여보, 그렇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자학하는 버릇 좀 고쳐야겠어. 그리고 아주 별로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짧고 약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나 허좀 뺨치는 한의사잖아. 몰라. 나같이 형편없는 놈이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어. 됐으니까 그만 자자. 제가 괜히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그이는 신혼여행 내내 뾰로통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남편을 튼튼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침을 놓았고 약재를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한 달 뒤 남편은 잠자리에서 꽤 오래가는 에너자이저로 바뀌었답니다. 예, 내가 살아있다. 5분을 넘겼어. 여보, 어때? 좋았지? 나 완전 뿌듯해.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라고. 좋았어. 그런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사실 5분이 짧기는 해. 뭐? 그래. 아직 멀었구나. 미안해 여보. 부족한 놈이랑 결혼해서 힘들지. 한 번도 홍콩에 가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내가 믿겠어. 그이는 제가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자학하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기죽을 거 없으니 조금 더 치료해보자고 했어요. 여보, 당신 처음에 30초였어. 그리고 지난주에는 3분 카레였고 지금은 5분을 넘겼잖아. 이대로 쭉 치료를 하다 보면 드라마 한 편의 시간만큼 잠자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드라마 한 편?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이는 제가 지어준 약을 빠짐없이 먹었고 헬스장을 다니면서 몸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이가 용기와 자존감이 커지는 것 같았는데 시댁에 가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시숙들과 동서들이 하도 기를 죽이는 소리를 해대니까 남편이 늘 암울하게 앉아있기만 했어요. 야, 막둥이 너 몸 좀 좋아진 것 같다. 이야, 알통도 나오네. 꼭 메추리알 크기만 하다. 우리 막둥이 용 쓰면서 사는구나. 왜? 밤일이 시원찮다고 혼이라도 난 거야? 아주버님들, 그거 희롱이에요. 아무리 한 식구여도 가려야 할 말이 있는 거라고요. 실세, 농담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도를 넘으실까? 여보, 우리 집안에 서열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아? 자비 동서한테 교육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희롱하지 말라고 했더니 형님에게 저를 교육하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둘째 형님이 손가락 관절을 딱딱 소리를 내며 꺾었고 저를 보며 경고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야 동서, 너 지금 내 남편한테 큰소리 친 거야? 넌 위아래도 없니? 어렸을 때 뭐 배웠어? 네 부모는 윗사람한테 그렇게 화내고 훈계해도 된다고 배웠냐? 기강 잡으려는 건지 겁을 주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무식하게 힘자랑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식 웃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른 같지 않은 것들한테는 큰 소리도 치고 훈계를 해도 괜찮다고 배웠어요. 윗사람이라고 다 존중받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뭐야? 이게 첫 돌았나? 너 나한테 강스파이크 한 대 쳐맞아 볼래? 야야, 됐어. 그만해라. 우리 귀하신 한의사님 동서의 눈에 우리가 무식하게 보이나 보지? 참아. 그런데 막내 동서 그렇게 멋모르고 까불다가 진짜 큰일 난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 가락씩 하던 사람들이야. 운동한 사람이라서 자극하다가 한 대 맞으면 뼈도 못 추린다고. 동서가 공부만 해서 모르나 본데 우린 일반인과는 달라. 동서랑 막내 서방님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주먹질을 하겠다고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까불면 뒤진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 막내 동서가 성질머리가 좀 있네. 너 그러다 진짜 처음 맞는 수가 있어. 해봐요 그럼. 내가 맞고만 있을 것 같아요. 큰 형님에게 따박따박 되들었더니 아주버님들이 말리더군요. 제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니 큰 형님에게 참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이지 남편을 제외하고는 다들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적당한 운동과 공부를 시켰어요. 1년 넘게 정신과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비싼 약재도 아끼지 않고 보약을 지워줬죠. 남편의 몸은 조금씩 불어가더니 나중에는 근육도 제대로 붙어서 역삼각형의 상체와 청바지가 들어가지 않는 허벅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옛날에 그 김태미 맞아. 비실비실하던 약골이 맞냐고. 어떻게 청바지에 다리가 안 들어가지? 그러게 말이야. 지금은 몸무게가 80kg가 넘어. 이게 모두 당신 덕이야 여보.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뜨거운 밥 어때? 또 라면 끓이는 시간만 채우고 끝내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잠자리도 피했잖아. 얼마나 능력이 늘었는지 오늘 확인해보자고. 어서 이리 와. 그이는 두꺼운 팔뚝으로 저를 번쩍 들어안았고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헐크처럼 자기 옷을 찢어버리더니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 저와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벌써 30분째야. 당신 괜찮아? 30분? 여보 내가 많이 변하긴 했나봐. 당신 괜찮지? 난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어머 여보 한 번에 무리하지 마. 그러다 허리 다쳐. 아니 나의 사람은 오늘 밤을 지새울 거야. 여보 3시간짜리 영화 틀어놨으니까 저거 끝낼 때까지 날 벗어날 수 없어. 각오해라. 엄마 여보 나 콩콩 다닌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은 저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건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버님들 앞에만 서면 순하고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야, 이 새끼 운동하나 봐. 근육이 좀 늘었는데. 야, 몽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살 좀 많이 붙인 것 같다. 내 와이프가 보약 지어주는 거 잘 먹고 운동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래? 건강하니 보기 좋네. 그래도 이 형들만큼은 안 되는 거 알지? 너 괜히 몸 좀 키웠다고 까불고 그러면 형들한테 혼난다. 맞아. 난 윗사람한테 까부는 인간을 제일 싫어하니까 알아서 잘해라. 누구처럼 따박따박 대들지 말고. 아주버님은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에게 경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의 뒤통수를 한 대씩 갈기면서 지들이 우위에 있다는 걸 강조했답니다. 손이 동수들 역시 저만 보면 죽일 듯한 눈으로 쏘아보며 한 번만 걸려라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막내 동사, 우리가 몸이 허해서 그러는데 단체로 한약 좀 지어주지. 가족이니까 선물한다 생각하고 다음 주까지 대령해와. 네? 형님도 참. 요즘 세상에 누가 처방도 없이 약을 지어줘요. 한약 한 대 드시고 싶으면 저희 한의원 오셔서 진료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약값은 직접 내셔야 해요. 저도 페이닥터라 공짜로는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봐라. 우리 큰언님이 말하면 알겠다고 대답하고 말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아. 그리고 한 식구끼리 돈을 받고 약을 지어주겠다고? 어쩜 동사는 보면 볼수록 정 떨어지는 소리만 하냐. 그냥 좀 해주면 덧나니. 동서, 자네 지금 상당히 위험해. 진짜 스파이크 나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해보시든가요. 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제가 한쪽 뺨을 들이밀고 도발했더니 두 형님은 혀를 차며 저에게 돌아올 아이가 따로 없다며 웅얼거리며 욕을 하고 말더군요. 이런 식으로 매번 식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기분만 상해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에게 왜 그리 겁을 먹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숙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맞으면서 자라서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댁에 가지 않고 저희 둘이 신혼을 즐기면서 지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큰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연락해 중대한 일이 있으니 모두 시댁으로 모이라고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지 가서 봤더니 시어머니의 건강이 더 쇠약해진 건 물론이고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해 발이 괴상하고 있었는데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 말지 회의를 했답니다. 시숙들과 남편은 시모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해드리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서운 수술을 하고 싶지도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거부한다며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시숙과 큰 시숙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둘째야, 네가 엄마를 모시라. 예언에 엄마를 맡기는 건 자식으로서 불이 아니겠냐? 그럼 형이 모시면 될 것이지 왜 너한테 모시라고 그래? 웃긴다. 어릴 때부터 정남이라고 혼자 사람을 독차지했잖아. 나는 맨날 형이 입던 거 물려 입었다고. 그리고 형, 솔직히 말해. 요양원비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엄마 넘기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속이 다 보인다고. 아니 이 자식이 돌았나. 내가 설마 요양비가 아까워서 이러겠냐? 그리고 임마, 나랑 네 형수는 바쁘잖아. 운동 코치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요즘 훈련 시즌이라 엄마를 모시면 집에 거의 혼자 계셔야 한다고. 우리도 바빠. 하루도 안 쉬고 장사하는 거 몰라? 난 죽어도 엄마 못 모시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큰형님이 눈치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맞네. 막내 서방님 부부가 모시면 딱이다. 동서 능력 있는 한의사니까 어머님을 옆에 두고 고칠 수도 있잖아. 둘 다 편하게 앉아서 근무하고 퇴근도 빠르잖아. 집에 간병인 하나 두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다들 미리 짰는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와 남편에게 시선을 집중하더군요. 막내 등사, 자기가 우리 어머님을 모셔라. 우리가 자네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야 그 전에 충분히 효도를 많이 했으니 자네한테 양보할게. 네? 저희대로 어머님을 모시라고요? 그리고 이미 병이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아이씨, 야 막내. 너 큰형님 말을 또 무시하는 거야. 너 스파이크 한 대 맞아볼래?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어머님 모셔. 예, 저도 똑같이 화를 내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폭발하시고 말았습니다. 이 쌉을 것들아. 너가 나 데리고 살아달라고 했냐?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줘. 시어머니의 분노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결정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절대 시어머니를 모실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형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한 거 미안해. 그런데 절대 엄마를 모실 리 없을 거야. 당신이 왜 사과를 해?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힘으로 누리려고 그러는 걸. 그리고 어머님을 못 모시겠다고 한 적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다만 당신의 형들과 형님들의 태도를 보니까 괜히 심술이 나서 말이 좋게 나가지 못한 거야. 여보, 고맙고 미안해. 에이구 미안한 것도 많다. 그나저나 어머님이 수술 받으시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 결심이 서면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깊이 잠든 새벽 시간에 말입니다. 열쇠공을 불러서 불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시어머니를 들쳐업고 버리려고 한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가봤더니 시어머니는 잠든 채로 엎혀왔고 나머지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짐가방과 휠체어를 가져다 놓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식구들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들 형님들, 제가 문 열어주지 않을까봐 불법으로 문을 열고 몰래 들어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를 몰래 저희 집에 두고 가시라고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그냥 저희대로 모시러 가라고 연락을 주시지 그랬어요. 동서 앉았어.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왔나? 그런데 뭐라고? 자네가 모실 생각이었다는 거지? 이야, 그럼 잘 됐네. 아무튼 우린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만 가볼게. 자기가 어머님 좀 잘 모셔. 요양원에 버리기에는 양심에 찔렸고 저희 집에 버리는 건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좋아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그런데 당신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
어머님 깨어나시면 제대로 사과하시고 저와 남편에게도 이런 짓을 벌여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 2년 항상 좋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거 진짜 겁이 없네. 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잘 알죠? 인간 쓰레기. 그 옆에 둘째 형님은 인간 쓰레기 2. 아주버님들은 인간 쓰레기 3, 4고요. 제가 대놓고 쓰레기 취급을 하자 다들 똥 씹은 얼굴을 하더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쓰레기들 아닌가요? 저는 이것들이랑은 더는 한 식구로 지내고 싶지 않아 더한 욕을 퍼부어줬습니다. 이 개호로 아무거나 처먹고 짝짓게 하는 짐승년 놈들아. 끼리끼리 아주 연병을 하는구나. 니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악마 새끼들이야. 동사 말 조심하지. 지금 상황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우린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막내 서방님이랑 자네가 효도할 기회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실컷 하라고.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야. 그런데 문을 멋대로 따고 들어와서 몰래 버리려고 했잖아. 이 쓰레기년아. 좋아. 우리가 어머님 모실 테니까 앞으로 니들은 찾아오지 마. 어머님 유산도 우리가 가질 거야. 니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자 큰아주버님이 푹 하고 비웃더군요. 칠씨, 우리 엄마 가진 거 개뿔도 없어요. 보험도 들어놓은 거 없어서 나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이리로 데려왔죠. 한의사라고 해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네. 형, 그런데 제수씨 말하는 게 완전 개싸가지잖아. 원좀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형수님하고 내 마누라가 저 싸가지 제수씨 조지고 우리가 막내 좀 두려주자. 이것들 교육을 오늘 제대로 시켜주자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에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 인간들 모두 혼쭐을 내줘봐. 나랑 같이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자고. 그러자 남편이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왔어요. 여보, 좋아. 오늘이 날이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조져줘야겠어. 나도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오늘부로 형들의 트라우마를 지워버리고 말겠어. 이 개같은 호로 찬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주마. 저 새끼 왜 저래? 야 돌지야, 저놈 우리한테 하는 소리지? 오, 그러고 못해요. 저 새끼 조지죠. 외어를 구분 못하는 놈은 맞아야 저시처리도 있고. 아주버님 둘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럭비와 씨름을 한 두 사람이 동시에 힘으로 남편을 잡으려고 하자 그이는 저에게 배운 혈자리 찌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손에 두 손가락을 들고 시숙들의 가슴을 다다다닥 찔렀습니다. 유부, 신다, 여와, 신봉, 유문, 석관, 상공. 뭐야,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둘째야. 너 괜찮냐? 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혈자리를 찔러서 우리 몸을 마비시킨 건가 봐. 아직 한 곳이 남았다. 이 쓰레기 새끼들아. 다음은 능경. 몸에 있는 양계의 혀를 찔러 남자 구실을 못하게 해주겠어. 경혈자리. 제가 가르쳐준 대로 남편은 시숙들의 혈자리를 여기저기 찔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이후부터는 돼지게 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윗동서들과 붙으면서 침을 여러 개 꽂아주어 마비시켰습니다. 이거 뭐야? 움직이려 가면 할수록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저대장님, 온몸이 맥반석 오징어처럼 쫄아드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나의 침술이다 이년들아. 니들은 이제 잣됐어. 니들 인중에 침을 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줌을 지리고 그 뒤에 똥이 나올 거야. 그러다 시름시름 앓다가 돼지게 될 거야. 자, 이제 내가 침을 뽑아주지. 자, 잠깐만 내 돈서.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우리가 잘못했어. 맞아, 동서.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그런데 시어머니를 동서 집에 몰래 버리고 오자는 계획은 형님이 세운 거야. 큰아주버님이랑 작전을 짰고 우린 거들었을 뿐이라고 동서. 나만 좀 봐주라. 뭐야 이년아? 네가 현관문 뜯고 몰래 들어가야 한다고 열쇠고물 불렀잖아. 나는 초인 정도로 들어가자고 했고 따지고 보면 네 년이 제일 나쁜 년이라고. 지랄하네. 나랑 내 남편이 아무리 못했어도 니들 부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시끄러워. 이제 그만 끝내야겠네. 여보, 그 새끼들 척추에 혈자리를 찍어버려. 평생 불구로 살게 만들라고. 오케이. 마무리하자 이 쓰레기들아. 너희들의 최후다. 저 남편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자 식구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그만 봐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하튼 끝을 내려고 저는 동서들에게 꽂은 침을 뺐고
남편은 시숙들의 허리에 혀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다들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젠 나 못 꺼내고야. 이대로 구자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하냐고? 그런 것것도 널 소주 이거 움직이질 않아. 원래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이거 뭐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줌이 나오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오줌이 나오고 있는데 느껴지지 않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코피까지는 안 되고. 우리 저 두 년놈한테 제대로 당한 거야. 당장 구급차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 저와 남편은 찝찝거리면서 네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 혈 찌르는 거 건강에 좋은 거야. 일시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라고. 조금 있으면 피가 잘 돌 거라고. 형수들도 마찬가지고. 야, 이 새끼야, 존나 놀랬잖아. 내 똘똘이 평생 못 쓰는 줄 알았다고. 네 사람이 지랄 발광을 하길래 아직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네 사람을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서 차례대로 발로 가슴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큰아주버님, 이 개같은 놈, 둘째 아주버님, 간산, 쥐새끼놈, 나머지 윤리 도덕 모르는 무식한 년들 다 꺼져라. 여보, 잠깐 비켜봐. 소금 좀 뿌릴게. 부실해, 부실해. 아끼들은 물러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부실해. 저희가 네 년놈을 쫓아내고 문을 닫았더니 아직 혈이 풀리지 않았는지 한참 동안 아파트 복도에서 주저앉아 주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혈이 뚫리면서 바지에 오줌을 지렸거든요. 10분 정도 지나자 몸에 혈이 뚫리고 내 짐승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저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직 정신이 들지 않은 시어머니를 안방 침대에 모셨고 곧 아침에 드실 전복죽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막내 며느리예요. 오늘부터 어머님을 모실 거예요. 눈을 뜬 시어머니는 저를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새아가, 내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사달이 났구나. 날 버리려고 데려온 곳이 너희 집이라니 염치가 없구나. 날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모시고 왔으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 들으셨죠? 다 들었지. 그나들 놈이 나한테 받을 유산 한 푼 없으니 갖다 버리겠다는 말도 들었고 나머지 자식들도 내가 짐짝일 뿐이니 여기다 버리는 거라고 했지. 다 들었다.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저의 사랑스러운 남편을 낳아주신 훌륭한 분이라고요. 어머님, 제 남편을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인생 살 맛이 난다니까요. 내 막내 아들이 착하고 좋은 놈이긴 하지. 내 속으로 낳았지만 두 아들에 비하면 천사 같은 녀석이라고. 그런데 새아가 나한테 고마워할 게 또 있다. 물론 감사할 게 많겠죠. 저도 다 알아요. 아니, 모를 거다. 큰아들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나한테 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야. 그놈들이 하도 날 짐짝 취급해서 유산을 공개하지 않은 거라고. 새아가, 나한테는 오래된 땅이 하나 있다. 얼마 전 연락이 왔는데 내 땅 근처에 재개발이 들어섰다면서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구나. 내가 가진 건 이거 하나인데 너희 부부에게 유산으로 주마. 어머님, 저희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 돈은 좋은 곳에 쓰세요. 너희들한테 쓰는 것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것 같구나. 내 마음이니 꼭 받아주거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땅 문서를 저희 부부에게 물려주셨고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는 다른 형제들은 오지 않았어요. 연락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바쁘다며 저희더러 알아서 장례 치르고 끝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쫓아낼 때 했던 말대로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예,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해가 잘 드는 곳에 묻어드렸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산을 팔러 시골에 갔는데 땅값이 얼마나 비싸던지 전부 다 팔아서 200억 정도를 받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재산이 있는 걸 왜 숨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되니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또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의원을 크게 짓자고 했는데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서 다른 곳에 쓰자고 했어요. 남편에게 학교를 지어주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역시나 그이도 수장이 되는 건 체질에 맞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네요. 그래서 이사를 가지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반갑지 않은 인간 넷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숙 부부 두 쌍이 나란히 들어와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서, 너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을 때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 돈 냄새 맡고 놓친애를 몇 달 데리고 산 거지. 맞아. 내일은 돈 때문에 그 놓친애를 받아준 거야. 우리한테 잘난 척, 도덕적인 척 하면서 말이야. 너랑 서방님이 챙긴 돈이 200억이라며. 내한텐 당숙이 다 알려줬다고. 동서들이 개지랄을 하며 돈을 달라고 하자 시숙 둘도 마찬가지로 혈안이 되어 개거품을 물고 제 남편의 멱살을 잡더군요. 야, 이 자식아. 그 돈 혼자 처먹으려고 우리랑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거지? 그거 다 기산적이었던 거잖아. 당장 내놔. 우리 몫을 내놓으라고. 이 새끼 웃는 거 봐라. 오랜만에 처맞아 보여. 정신을 차리겠는데. 형, 막내 이 새끼 조지자. 막내랑 막내 재수씨 둘 다 조져. 조져라. 네 사람은 저희들을 공격했지만 그동안 제 남편이 쌓은 혈찌르기 기술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 몇 방 맞자마자 아주버님 둘의 눈깔이 돌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이 안 보여. 형, 너는 입을 가부러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아주버님 둘을 뒤로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몽둥이가 될 만한 걸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인 효자손을 들고 와서 남편이 두 남자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형님 둘의 몸에 침을 놓고 못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씨, 또 당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데뷔 좀 하고 오는 건데. 내가 마스크라도 쓰고 오자고 했잖아요. 하여튼 말을 존나게 안 들어요. 저런 돌대가리 같네. 손이 똥사라니 한심하다. 야, 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잘 들어. 돌대가리. 이 개쌍년아. 너 때문에 들은 일이 하나도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형님이야? 이 모자란 돌대가리냐나. 이 년이 데리고 싶어 환장했나? 너 앞으로 어찌려고 그러냐? 이 형님이 무섭지도 않은 거야? 무섭기는 침이. 야, 앞으로 니는 안 보고 살 거야.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년한테 뭐하러 계속 비비고 살겠냐? 저는 말이 많은 두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쓰시던 안마기를 꺼내서 면생을 후려쳤습니다.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안마기라 두년 면생을 조지고 다리 몽둥이를 갈겼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쓰레기는 저희 부부에게 또다시 처참하게 당하고 돌아갔는데 얼마 뒤 구속장이 날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 재산을 3등분 하자는 내용 증명서와 함께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혀서 이것들을 제대로 끝장내주기로 했어요. 제 친구 중에 잘 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물려준 재산에 한 푼도 주지 않도록 많은 문서들을 수집해서 재판을 했답니다. 유서나 유언이 없었기에 복잡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딴 문서를 저희 명의로 돌려주고 지장 찍고 사인한 게 명확하게 있으니 유산을 분배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가 났어요. 그 쓰레기들은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으니 수십 번, 수백 번을 싸워서라도 시모의 유산을 꼭 받아내겠다고 난리였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모든 재판을 친구에게 일임했고 저희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줬어요. 이렇게 시숙 둘과 동서 둘과는 아직도 전쟁 중이랍니다. 어차피 지치고 열받고 화나는 건 그 쓰레기들이나 내낄 뿐이지 저희 부부는 아무렇지 않아 즐기고 있는 중이네요. 제 남편은 제가 지어준 한약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온몸이 근육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밤에 쓰는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는지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니까요. 여보, 오늘은 그만하고 자자. 우린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여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당신과 진한 사랑을 나누고 싶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벌써 3시간이나 지났는데 그만할 때도 됐잖아. 예전에 30초였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날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여보라고. 여보 때문에 내가 밤의 황지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 나도 모르겠다. 우리 태민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럼 오늘 나의 피 끓는 청춘을 당신에게 모두 쏟아붓겠어. 간다. 내가 바로 침대의 원 김태민이야. 그렇게 아주 징글맞도록 사랑을 하다 보니 몇 달 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배가 조금 나왔는데요. 한의원에서 일하고 집에 가면 여전히 남편이 저를 못살게 굴고 있답니다.
임신 중이라 조심하자고 해도 그이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고 매일 홍콩에 보내주고 있어요. 아, 시댁 식구들의 소식이 남았죠.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운동 코치로 일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은 걸 걸려서 잘리게 되었답니다. 김영란 법이 생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명되는 건 물론이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벌금형을 받고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네요. 아깝게도 한 방에 모든 게 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해가고 있네요. 그래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웃을 맛이 난답니다.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은 식당에서 장사를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음식과 술을 먹다가 경찰이 와서 바로 셔터를 내렸다네요. 그리고 그 사이 벌이가 없어 배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아끼려고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지 않고 일하다가 벌금을 맞아서 배달일로 벌어둔 돈을 고스란히 벌금으로 냈답니다. 그러니까 헛고생을 한 거죠. 아주 나락이 갔으면 좋겠는데 서서히 침몰 중이니 천천히 즐기는 맛으로 두 쌍의 쓰레기를 감시할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글을 써보니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많은 분들이 저의 사연을 듣고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밤은 남편이 조용히 잠을 잤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갈 테니 재미있는 댓글을 왕성하게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